기자님, 네. 2024년 돼가지고요. 저는 이제 좀 주가 좀 오르려나 하고 기대 많이 했거든요. 그런데 요즘 보면 이게 첩첩산중인 것 같아요. 네. 점점 지정학적인 리스크가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게 금융시장까지 번질까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중동에서는 확전 분위기가 점점 커지고 있고요. 또 홍해가 새로운 화약고로 떠오르고 있고, 특히 대만 선거 끝나고 나서는 이제 대만 해협마저도 긴장감이 더더욱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에는 잠잠했던 북한도 또 한술 더 떠요. 우리 투자자들이 가장 싫어하는 게 불확실성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불확실성의 끝판왕이 이 전쟁 이슈 그리고 선거입니다. 그런데 올해는 이 두 가지가 다 있어요. 그렇네요. 이 어려움들을 어떻게 헤쳐나갈까 굉장히 막연한 생각이 좀 듭니다. 맞습니다. 이렇게 복잡다기한 국내외 정세, 당장 우리의 경제 활동과 투자 시장에는 어떤 영향을 주는지 살펴보는 시간 가져볼까 합니다. 네, 중국 전문가인 이철 박사님 그리고 한국투자증권의 박재영 차장님도 함께 하겠습니다. 이철 박사님, 지난번에는 중국이 전시체제다라는 말씀을 주셔서 굉장히 남다른 시각과 현재 메시지를 전달해 주셨는데요. 이제 대만 선거도 끝났기 때문에 그 사이에 좀 업데이트된 게 있을까 싶습니다. 어떻습니까? 중국은 지금 상당히 사회 전체가 좀 경직돼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작년부터 중국의 공직자들이 외국인, 특히 외국 미디어와의 접촉을 하지 말라는 그런 지시를 받은 것으로 합니다. 그 결과 좀 큰 기업의 기업인이라든가 또는 정부의 공무원들은 아예 그 외국인들은 잘 만나주지 않는, 한마디로 다들 좀 말조심하는 이런 분위기가 돼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내부 통제가 심해지고 외국과의 교류를 제한하자라는 움직임이 있다고 하셨는데 이것이 갖는 의미가 뭔지는 잠시 후에 또 여쭤보도록 하고, 그렇다면요. 주식시장에서는 이런 분위기를 어떻게 감지하고 있는지가 궁금한데, 대한민국 주적이다라고 말한 순간부터 주식시장이 계속 빠졌잖아요. 우리나라 원래 북한 리스크에 별로 주식시장이 반응 안 했는데 이제 달라졌나? 라는 공포감이 들 수가 있어요. 차장님 어떻게 해석하세요? 일단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우리나라에 전쟁 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절대 그럴 일은 없다고 저는 단언할 수 있습니다. 한국에 있는 사람들 대부분은 그렇게 생각을 할 겁니다. 저 역시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런데 외국인들이 왜 그런 반응을 보이느냐?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 대해 관심이 없어서 그렇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들 입장에서는 문제가 있으면 일단 팔고 봅니다. 그게 맞든 틀리든 불확실성을 싫어하기 때문에 팔고 그거 아니면 다시 사도 돼.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매도하고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아시아 시장에서 유독 많이 빠지는 게 한국, 중국, 대만입니다. 근데 대표적인 아시아 국가인 일본은 주가가 연일 신고가거든요. 맞아요. 시장에서는 그런 이야기도 해요. 남북의 전쟁이 일어나면 일본이 반사이익을 받을 것이다. 왜냐하면 전쟁 물자를 수출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중국은 왜 빠질까? 북한 지원은 아마 중국이 할 텐데 그렇게 되면 중국도 반사이익을 누릴 텐데 중국은 빠지고 일본은 올라간다? 그것도 논리적으로 맞지 않아서 제가 봤을 때 외국인들이 파는 건 관심 없는 작은 나라에 노이즈가 있으니까 일단 팔고 보자. 예. 그런 이슈 때문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봐도 제 전체 투자 자금 중에서 5%도 안 되는 곳에 정말 큰 일이 터졌는지 아주 그걸 면밀히 살펴보고 하기보다는 그냥 위험할 것 같으니까 빼자, 이렇게 대응할 것 같거든요. 근데 문제는 중국 시장은 다르지 않습니까? 네네. 앞서 언론 통제가 강화됐고 기업인들이 외국인들과 비즈니스 미팅이든 기타 미팅도 하기가 조심스러워졌다. 이 자체가 꼭 전쟁의 전조를 의미하지는 않을 것 같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상황에서 조금 더 악화될 거라고 보는 여러 가지 어떤 신호를 읽으신 게 있으실 것 같아요. 타이완이나 네. 기타 이제 중화권 커뮤니티에서는 중국이라는 나라를 설명할 때 대상만보라는 말을 많이 사용해요. 예. 대상, 큰 코끼리. 큰 코끼리는 빨리 뛰어갈 수 없고 예. 천천히 걷는다. 예. 만일의 전쟁이라는 걸 상정해 본다면 이 정도 되는 큰 일을 계획할 때 몇 년 전에 계획을 세웠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결코 작년에 세우거나 재작년에 세운 게 아닙니다. 저벅저벅 타이완 통일의 길을 걸어오고 있는 것이고 네. 우리의 인지와 우리의 해석이 최근 들어서 그것을 민감하게 느끼게 된 겁니다. 박사님 말씀을 듣고 보니까 진짜 중국이 그런 것 같습니다. 그동안 본인들이 전략자산으로 보유하지 않았던 항공모함을 건조한다든가 핵탄두의 개수를 늘린다든가 여러 가지 신규 군비 확산을 점점 많이 늘렸던 것들을 보니까 진짜 말씀이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군비를 늘리는 것이 꼭 공격의 수단이나 전쟁의 수단을 위한 것이 아니라 예. 방어라든가 예. 때로는 외교적으로 교섭력을 높이기 위한 수단일 수도 있거든요. 네. 공격이나 전쟁에 더 부합한 노력입니다라고 보시는 또 견해가 있으실까요? 중국이 타이완 통일에 대한 의지 그리고 결국 평화 통일이 불가능하다면 무력을 동원해서라도 통일하겠다는 의지를 지속적으로 표명해 왔고 미국과 같이 직접적으로 중국을 상대하는 국가들 입장에는 잘 반영이 되어 있죠. 네. 그러면 차장님, 외국인 투자자들이라든가 국내 기관 투자자들은 실제 중국 증시에 투자를 할 때 이런 요소들을 일부라도 고려해서 지금 포지션을 잡고 있나요? 일단 고려를 안 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어. 왜냐하면 불과 3, 4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외국인 투자자들이 중국 시장을 계속 무지성 매수라고 하죠. 예. 계속 비중을 늘려왔는데 최근 2, 3년 동안은 중국 시장에서 많이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물론 이제 경제적인 영향도 있겠죠. 2021년 이후로 중국 경기가 굉장히 안 좋았기 때문에 거기서 빠져나가는 것도 있겠지만 이런 지정학적 리스크를 반영하는 것도 분명히 있다라고 봐야 되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홍콩 H지수가 지금 그렇죠. 이런 상황을 네. 겪고 있는 거고 지정학적 리스크를 전혀 반영 안 했다? 이렇게 보긴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렇군요. 아마 지금 시장에서 중국의 어떤 전쟁 가능성에 대해서 주목하고 있는 이유는 이 대만 선거 때문일 거예요. 주목할 게 바이든이요. 대만에서 미국을 지지하는 정당이 이번에 선거에서 이겼는데도 바이든은 여기에 약간 발 빼는 그런 멘트를 했습니다. 네. 선거를 마친 이후로 바이든이 이런 얘기를 한 거 보니까 사실 바이든은 이 싸움에서 빠지고 싶은 게 아닌가, 본인들도 부담을 느끼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박사님께서는 어떻게 해석하셨습니까? 두 가지 측면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타이완에 이번에 그 대선에 3개 정당이 출마를 해서 굉장히 경쟁을 했어요. 근데 매체에서 그 보도를 할 때는 상당히 단순화시켜가지고 민진당은 중국과 한판 해보려는 당이고 그리고 미국을 우리 편이라고 생각하는 당이고 국민당은 중국과 친공이고 중국 쪽하고 통일되자는 당이고 세 번째 당은 잘 모르겠네. 뭐 이제 이렇게 지금 그 보도가 많이 되거든요. 예. 근데 사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오. 중국하고 한판 해볼티어라고 하는 당이 있느냐? 없어요. 그러면 나는 중국의 일부가 되고 싶어라고 하는 당이 있느냐? 없어요. 그래요? 그러니까 세 당이 다 그런 생각 없어요. 예. 그러니까 세 당이 모두 지금처럼 그냥 가면 안 될까인데 그 톤이 그 스펙트럼이 예. 좌측으로 가 있는 당이 있고 네. 우측으로 가 있는 당이 있는 거지. 뭐 나는 친공이고 나는 반공이고 이렇게 보는 건 너무 단순화시키는 겁니다. 두 번째로 적어도 중국 측의 시각에 봤을 때는 이것은 중국 공산당에게서 큰 의미가 될 수 있는 발언이다. 결국 우리가 흡수 통일하는 것에 대해서는 방법론의 문제지 무력으로 통일하지 말고 잘 평화적으로 흡수하라는 이야기지 결국은 우리가 타이완을 통일하는 것에 대해서는 암묵적 동의를 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풀이를 좀 해봅니다. 네. 어찌 보면 미국의 기조는 중국이 타이완을 통일한다는 것 자체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나 무력적인 수단이나 이런 것들은 동의하지 않으며 그게 평화적인 수단이면 인정하겠다. 그렇게 받아들여도 될까요? 그러니까 그걸 미국이 그랬다고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지만 네. 적어도 중국 공산당 시각에서 봤을 때는 그런 해석이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해석하는 중국 입장에서는. 예.
그 차장님, 실질적으로는 민진당이나 국민당이나 이 판세에서 큰 변화 없이 계속 가고 싶은 니즈가 많은 정당이다. 약간의 편차만 있을 뿐이다라는 말씀을 주셨거든요. 그렇다면 실제 이번 대만 선거 결과 이후에 우리 산업 구조뿐만 아니라 전 세계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인가요? 만약에 공산당이 생각하는 평화 통일이라든지 무역 통일이라든지 대만이 중국과 합치게 되면 이건 굉장히 큰 혼란이 올 수 있다라고 봅니다. 가장 큰 혼란을 겪는 국가는 대표적으로 미국이 될 겁니다. 왜요? TSMC 때문이죠. TSMC의 공장이 90%가 대만 본토에 몰려 있습니다. 예. 미세화되지 않은 공정은 중국에 10% 정도 있고요. 정말 핵심 공장들은 대만에만 있거든요. 네. 왜 그렇다고 생각하시나요? 그게 뭐 지정학적인 리스크를 고려하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네. TSMC로 방패막을 쌓은 겁니다. 예. 대만 그 작은 국가에 그 TSMC가 공장을 다 짓는 거 굉장히 무리한 일이에요. 이 공장이 여기 있으면 미국이 우리를 지켜줄 거야. 그런 믿음이 있는 거죠. 왜 그러냐? TSMC의 가장 큰 고객이 애플, 네. 그 다음에 퀄컴, 그 다음은 AMD, 그 다음은 엔비디아. 전부 미국 기업이네요. 그렇죠. 네. 지금 미국이 중국을 견제하는 방식은 어떤 기업도 중국에 반도체 장비 기술 수출하지 마라 이거잖아요. 근데 TSMC가 중국에 귀속되는 순간 역전이 됩니다. 예. 중국은 어떻게 할까요? TSMC한테 애플 거 좀 만들지 말래? 엔비디아 수주 받지 말래? 이래버리면 엔비디아가 지금 GPU를 가지고 전 세계에 막 엄청난 성장을 하고 있고 그런 상황인데 그걸 못 만들면 테슬라도 문제가 생길 거고 모두가 문제가 생깁니다. 그걸 미국이 바랄까? 라는 생각을 대만이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대만 주식도 지금 많이 떨어지고 있긴 한데 네. 1월 1일부터 떨어지기 시작했거든요. 예. 근데 이거를 이제 대만 선거랑 갖다 붙이기에는 시차가 좀 안 맞죠. 대만 선거 이야기는 작년 말부터 있었던 거고 네네. 뭐 선거가 끝나고 바로 급락한 것도 아니고 선거를 갖다 붙이기에는 좀 무리가 있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박사님, 미국과 중국이 얽히고 설킨 여러 가지 경제적 난제들이 많은데 그때 중국이 이런 것들을 약간 교섭력으로 활용하면서 이용할 수는 있으니까 이게 나름대로 경제는 적지 않은 영향 미친 거 아닌가요? 중국과 타이완 사이의 에크파. 그러니까 이것이 만일 그 국가 간이라면 FTA에 해당이 되는데 이제 중국의 논리로는 같은 국가이기 때문에 이게 이제 FTA가 되지 않고 에크파라는 협약을 맺고 그동안 사실상 타이완 물건을 많이 사줬어요. 네. 근데 이게 기한이 도달을 했는데 연장을 안 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하나씩 둘씩 타이완으로부터의 수입을 여러 가지 이유를 붙여서 좀 그 막기 시작을 했죠. 예. 타이완이나 한국이 전 세계에서 중국 경제와의 동기화가 가장 크게 돼 있는 국가이고 중국에 대한 경제 종속도가 가장 높은 두 국가입니다. 그래서 중국이 무역에서 물건을 안 사주고 경제 제재를 하기 시작하면 타이완의 경제도 상당한 영향을 이제 받을 걸로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런 지정학적인 리스크를 이제 또 본격적으로 고려해야 되는 게 아닌가? 북한도 꽤 심상치 않기 때문에 주식시장에서는 지정학적인 리스크에 대한 염두를 두고 투자 계획을 좀 세우고 계시나요? 한국의 투자자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외국인 자금이 빠져나가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지정학 리스크의 불확실성을 조금 걱정하는 외국인 투자자들이 빠져나가는구나라고 저는 갖다 붙였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자꾸 떨어지니까 뭔가 이유를 찾으려는 심리 때문에 예. 그런 뉴스들이 나오는 거고 실질적으로는 저는 그렇지 않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지정학적인 리스크가 증시에 미친 영향은 제한적이다. 여전히. 박사님은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장기적으로 중국이 걸어가고 있는 노선 중에 우려할 부분이 충분히 있습니다라고 말씀을 주셨잖아요. 네네. 그러면 그런 것들이 가시화되거나 본격화될 수 있는 시점은 언제로 보세요? 가장 유력해 보이는 시간은 2027년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2027년이요? 예. 거의 3년밖에 안 남았는데 구체적인 시점을 어떻게 그렇게 딱 잘라서 말씀해 주실 수 있어요? 현재는 미국과 충돌했을 때 중국이 미국의 군사력을 이겨내면서 타이완까지 완전히 통일을 시킬 만한 실력이 부족하다고 봅니다. 예. 준비가 덜 됐다 한마디로. 그래서 시진핑 주석 본인도 2027년까지는 인민해방군이 타이완을
점령할 수 있는 실력을 갖췄으면 좋겠다라고 이것도 예. 보도가 다 된 상황이에요. 예. 그렇다고 생각을 하면 14차 5개년 계획은 전쟁을 준비하는 해. 음. 15차 계획 2030년까지는 전쟁을 수행하는 해. 음. 2035년까지는 전후 처리를 하고 끝나는 단계. 음. 30년 정도에는 전쟁을 마무리했으면 좋겠다는 계획이라면 예. 그러면 시작하는 해는 2027년이 가장 유력하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고요. 미군의 고위 장성들도 2027년이 유력하다고 본다고 이런 보도가 이미 몇 사람 이미 했었죠. 예. 근데 사실 보도라는 것은 이 전쟁 시나리오에 따라서 네. 다양한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다양한 얘기들을 보도할 수 있지 않습니까? 네. 실제로 진짜 2027년에 이런 무력 충돌, 군사적인 행동할 가능성을 더 높게 보는 분위기인가요? 체감하실 때 네. 어떤 분위기인지 궁금해요. 다들 기정사실화하는 이제 그런 분위기입니다. 그러니까 중국의 기업인이라든가 중국의 관료라든가 이런 사람들도 다만 입 밖에 전쟁 뭐 이렇게 말은 안 하죠. 예. 그러니까 대놓고 분명하게 지적할 수 없지만 애둘러 암시하는 이제 그런 발언들은 요즘 굉장히 많이 늘었습니다. 사실 박사님 입장에서도 2027년에 전쟁 가능성이 있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건 굉장히 부담을 가지고 그렇겠죠. 하시는 말씀이실 것 같아요. 네. 그렇다면 저도 금융시장에 투자하는 사람으로서 내가 지금부터 포트폴리오에 대한 고민을 좀 해야 하지 않을까. 만약에 저게 사실이라면 2027년은 정말 얼마 안 남은 시점이거든요. 네. 그러면 외국인들이 정말 물밀듯이 빠져나와야 되는 건데 지금 그런 움직임은 보이고 있지 않습니다. 사실. 혹여나 미국이 참전을 한다라고 한다면 이건 굉장히 큰 재앙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금융시장에서는 거기까지는 상상하고 있지 않다. 알겠습니다. 중국이 어떤 일정 수준 이상의 무력 수단을 동원하게 되면 북한은 어떤 행보를 보일지 그리고 남한과 북한의 관계는 또 어떻게 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알려주세요. 제가 생각하는 것은 만일에 중국이 타이완을 공격하겠다고 생각을 한다면 네. 가장 먼저 선행 조치를 해야 될 것이 주일 미군과 주한 미군에 대한 조치입니다. 그래서 북한을 동원해서 한반도에 그 무력 긴장 사태를 만들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래서 주한 미군을 묶어놓고 행여라도 있을 수 있는 한국의 참전을 막기 위한 조치를 먼저 해야 되고 예. 그러기 위해서 가장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북한을 이용한 긴장 상태를 야기시키는 예.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만 해협에서 만약에 군사적인 충돌이 생긴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가장 먼저 아마 우주전이 시작될 거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궤도상에 있는 미군의 위성들, 그 일론 머스크가 올려놓은 스타링크가 지금 우크라이나에서 지원하고 있는 기능 같은 것을 무력화시키는 예. 이제 그런 일이 일어날 것이고 중국 쪽의 위성 탐지 기술이 아직은 좀 부족하기 때문에 그 민병대들이 해상에 널리 포진해서 정찰선의 역할을 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하모니 OS, 그 화웨이가 만든 OS에만 앱이 돌아가는 폰. 그러니까 안드로이드 앱이나 뭐 이런 거는 전혀 돌아가지 않는 데이터 안전이 보장되는 중국 입장에서 이제 그런 폰이 이제 곧 나온다는 거죠. 예. 그런 방향을 보면 거상만보, 뚜벅뚜벅 지금 그 방향으로 종합적으로 그리고 복합적으로 가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그런데 이 투자자들 입장에선 당장 오늘 내 투자 수익률이 궁금하거든요. 우리 투자자들은 올해 증시 어떻게 준비하는 게 좋을지 하나하나 여쭤봐야겠죠, 기자님? 네. 대만 정세가 불안해지면 한국 반도체에게는 기회입니까? 아니면 똑같이 피해를 보게 될까요? 대충 얘기하지 마시고요. 딱 네. 집어주세요. 들어가야 됩니까? 이런 말아야 질문을 됩니까? 드리기가 너무 송구해요. 송구하지만 대답을 해주셔야 됩니다. 뭐 양안 간에 문제가 생긴다라고 하면 단기적으로는 안 좋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제 대만도 중국에 반도체를 많이 수출하고요. 우리나라도 대만에 반도체를 많이 수출합니다. 네. 지금 반도체 기업이 안 좋은 이유는 네. 중국이 안 좋기 때문이거든요. 아. 중국의 스마트폰이 안 팔리니까 거기에 들어가는 반도체가 안 팔리게 되고 재고가 쌓이고 가격이 떨어지고 감산을 하면서 적자가 나기 시작한 거였는데 둘이 싸우는 상황에서 누가 스마트폰을 사겠습니까? 단기적으로는 좀 안 좋을 수 있고 미중 갈등이라는 큰 그림으로 봤을 때는
미국이 중국에 대한 견제를 더 강하게 할 겁니다. 그렇게 되면 중국은 반도체 기술이 절대 대한민국을 따라올 수 없게 되는 네. 장기적으로는.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수혜인데 단기적으로는 조금 네. 반도체 회복이 조금 둔화될 수 있고 우리는 사실 대만을 쫓아가는 입장입니다. 네. 삼성전자가 파운드리 쪽에서 세계 2위이긴 하지만 압도적인 격차를 그렇죠. 보이는 세계 2위거든요. 네. 압도적인 1위인 TSMC를 조금 따라갈 수 있는 시간을 벌 수 있다라는 긍정적인 면은 뭐 장기적으로 있다라고 봐야겠죠. 그렇군요. 어찌 보면 지금의 대만 증시나 우리 한국 반도체 업황이 조금 주춤한 것은 리스크적인 요인보다도 중국 내수 시장이 워낙 안 좋기 때문에 그런 것 때문에 반도체 업황이 조금 개선될 기미가 아직은 좀 더 지켜봐야 된다는 말씀 주셨는데요. 지금 중국 내부 경제 상황은 어느 정도입니까? 좀 심하게 표현하면 좀 참혹하다고 해야 될까? 어우. 지금 굉장히 어렵습니다. 예. 그러니까 첫째로 수출이 엄청나게 줄었죠. 내수 지금 형편없습니다. 네. 그리고 여러 가지 투자, 부동산을 포함한 투자도 지금 형편없죠. 그리고 제가 볼 때는 무엇보다도 지금 중요한 거는 앞으로 미래가 좋아질 거라는 그런 기대감. 그리고 중국 정부가 현재의 경제적 난국을 타개해 줄 것이라는 그 어떤 신뢰감. 이게 상실이 된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다들 가구도 기업도 투자를 하거나 저지르기보다는 예. 현금을 비축하고 안전을 도모하는 그러다 보니까 점점 더 시장은 줄어들고 점점 더 경기 침체로 가는 지금 그런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과거와는 달리 중국 정부가 내놓는 정책이 뭔가 화끈하다거나 예. 이렇게 밀고 나가면 다소 문제는 있겠지만 해결이 되겠네. 예. 이런 게 잘 안 보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더욱 그 문제를 느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차장님, 우리 박사님 말씀 들어보니까 중국 내수 시장이 이 미래에 대한 기대감마저도 이제 주춤한 상황이라면 중국 증시에 대한 전망 그리고 그것으로 인한 파생되는 우리나라 경제에 대한 역할 그거 한번 정리해 주시죠. 뭐 사실 중국 경기가 안 좋으면 우리나라도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을 겁니다. 중국의 저축률이 역대 최고치입니다. 돈은 남아도는데 쓰지 않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이유는 정부에 대한 불신, 그다음에 부동산 경기가 지금 망가지고 있는 것들 이런 것들 때문에 상황이 굉장히 좋지 않습니다. 중국은 싸다라는 메리트 빼면 예. 네. 투자할 만한 메리트가 지금 보이지 않는 상황이다. 그렇게 좀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중국 시장이 5년 만에 최저치인데도 아직 싸다고 얘기할 수 없는 수준이다라는 말씀 주셨습니다. 네. 마지막 조언을 좀 해주십시오. 물론 이제 전쟁 리스크가 발발하지 않을 거다라고는 뭐 누구도 장담할 수 없는 건데 투자자 입장에서는 올지 안 올지 모르는 불확실한 미래를 걱정하기보다는 어디가 유망한지 그런 산업을 잘 관찰하셔서 투자하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지금은 누가 보더라도 명확하게 보입니다. 반도체와 AI가 지금 애플보다 마이크로소프트의 시총이 높아졌잖아요. 그렇죠. 이건 의미하는 바가 굉장히 큽니다. 앞으로 AI가 굉장히 큰 성장을 주도하는 시대가 올 수 있다라고 본다면 AI를 어느 나라가 가장 잘하고 어떤 기업이 잘하는지를 판단해서 투자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와, 오늘 정말 많은 말씀을 들었고 투자자분들도 좋은 해안을 얻었을 것 같아요. 중국 전문가인 이철 박사님, 한국투자증권의 박재영 차장님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많이 배웠습니다.